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최근에 구매 대행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주부에서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좀 더 수익을 얻고자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매 대행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맞닥뜨린 부담감이 지재권 분쟁입니다. 대부분 구매 대행업자가 중국에 있는 물건을 국내에 소개하고 그걸 구매자가 구매하면 이걸 대신 보내주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가품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제 지재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매 대행을 하면서 딱 2통의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은 아주 간단했어요. A4지 한 장에 주요 내용을 적어놨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당신은 내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했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 이 사실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그러니 제발 그만 사용해달라. 아주 심플하고 명쾌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상품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않겠다 하고 바로 삭제를 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내용 증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 내용 증명의 내용을 보면 법률적인 내용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침해죄, 양벌 규정, 디자인 보호법 항목들을 한 6가지의 법률적인 내용을 깔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법률적인 내용을 보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심장이 덜컹거리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법률 내용들은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 내용 증명 하나로는 뭔가를 근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내용 증명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법원에서 온 게 아니고 직인도 찍혀 있고 법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체국에서 온 거죠. 우체국에서 이 내용을 해당 법적인 분쟁 내용이 생길 건데 이게 내용을 내가 이 편지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게 되면 언제 이 사람에게 보냈다. 그런 내용을 보냈다는 증빙에 불과한 것 뿐이죠.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편지일 뿐입니다. 우체국에서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문건을 보면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많이 당황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내용 증명을 토대로 여러 번 그 해당 법률사무소와 통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심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 뭔지 짧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겪었던 사건의 경위, 그리고 해당 법률사무소나 지재권을 피해를 받았다는 곳에서 어떻게 연락이 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럼 나는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그 준비물들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Q&A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말 그대로 지식에 해당하는 무형의 가치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 신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등이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표권이 제일 많은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거는 키워드 검색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검색해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근데 최근에는 디자인권이 더 많은 이유는 예전엔 키워드 검색 엔진이 주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엔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이 최근에는 가장 많은 분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사건의 경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초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은 예일이라는 법무법인이었고, 흔히들 잘 아시고 계신, 많이들 들어보신 사모 변호사였습니다. 사모 변호사. 그런데 이 침해 내용이 뭐냐 보니까 캐릭터 디자인권이었어요. 캐릭터 디자인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지 검색 엔진이 발달하면서 디자인권을 걸러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걸리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걸렸던 게 영희의 숲, 꼬카라는 것인데 어떤 상품이냐 한번 볼게요. 해당 상품은 쿼카라는 동물이 있어요. 쿼카. 이 쿼카 동물을 본따서 만든 캐릭터인 것 같은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글로는 꼬카라고 지금 상표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키워드에는 꼬카라든지 해당되는 영희의 숲이라든지 이런 해당 키워드가 없습니다. 단순히 태블릿 케이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권이 침해되는 경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치거를 아무리 잘 걸어도 이 이미지에 있는 것들은 좀 피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미 이미지 검색 엔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법률사무소에서 이미 다 캡처해 두고 증거로 확보하고 난 뒤에 내용 증명이 날라오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 해도 이미 증거물은 해당 법률사무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태블릿 파우치 같이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락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연락은 일단 내용 증명이 온 뒤에 며칠 뒤에 사무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저에게 혐의 사실을 계속 설명하면서 혐의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침해하지 않았냐라고 계속 되묻는 내용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합의금을 16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일단 알았으니까 다음에 좀 알아보고 통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사무장이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침해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자꾸 강요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통화가 오면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제일 좋은 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내용 증명 편지 한 장 받고 통화 한 번 한 건데 이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나 나중에 추가로 있을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무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사무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금액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50% 할인이 됐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으니까 이제는 문자가 옵니다. 문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내용 증명에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내용을 내고 합의금을 달라. 돈을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합의서를 주겠다. 합의서를 줄 테니까 너는 면책 합의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가 딱 그날에 맞춰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11월 11일 딱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80만 원 산정되었고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되면 입금 후에 이메일 주소를 꼭 달라.
뭐 이렇게 합의서를 발송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깎아달라니까 깎아주더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며칠 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실제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좀 협의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또 사무장이 또 나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내용 증명과 같은 내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서류를 꺼내놔서 막 설명해주면서 이런 침해 사실이 있지 않냐고 또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나 이런 얘기를 듣기 싫다. 난 변호사하고 독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가졌고, 결과는 일단 무효화하는 데는 결렬이 되었고, 결국에는 합의금을 줘야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의뢰인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참 연락이 없다가 또 문자가 옵니다. 갑자기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민사소송 확정을 통지합니다. 확정이란 단어를 써요. 확정. 자기가 쓰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확정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저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아직 법률적으로 끝난 것도 아닌데 돈을 주고 합의해버리는 거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뒤에 이런 문자가 와요. 관련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 확정되었습니다. 이때도 확정.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확정이란 단어를 저한테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연락이 옵니다. 해당 변호사와 얘기하고 나서 이제 아무 일도 없이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단단한 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7개월이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에서 7개월이 지났는데 어쨌든 여자 조사관님이었는데 이 조사관님께 전화를 받고 일단은 고소인 조사를 요청했어요. 고소인 조사. 왜냐하면 피의 고소인이 있고 고소인이 있는데 이 고소인이 어떠한 침해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 침해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으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침해 사실을 확실히 이 조사관님이 알고 있느냐라는 취지로 저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경찰관 조사관님이 침해 사실을 이미 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조사해본 이런 부류의 구매 대행을 하면서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조사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조사를 그냥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로 이제 조사관과 협의 후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몰라요. 그 조사관님마다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순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일단 제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원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사 과정을 놓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했고, 해당 상품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업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침해 경위가 있는지, 그다음에 판매 이력도 다시 확인을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나서 조서 확인하고 마쳤습니다. 일단 처음에 신원 확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신원 확인에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맞는지 실사업자인지를 신원 확인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만일에 내 와이프 대신에 내가 운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운영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대표자는 와이프란 말이죠. 꼭 와이프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리해서 실운영자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를 했고 경찰 조사관님이 서류를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가지고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 과정이 녹취를 할 건데, 이제 조사를 시작할 건데, 녹취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녹취 과정까지 필요 없는 것 같고, 조사관님이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녹취를 원하게 되면 녹음실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 해당 상품을, 해당 상표, 해당 디자인을 이미 알고 있었느냐, 인지 여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의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저런 상품이 있는지 저도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 쟁점은 미리 알고 고의적으로 그걸 알고 나서 침해를 했느냐는 의미인 건데, 몰랐으니까 고의성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다고 대답을 했고요. 실제로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사업 형태를 확인합니다. 사업 형태. 해외 구매 대행이 어떤 일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해외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라고 사업 형태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조사하는 게 판매 사실 확인이에요. 판매 사실 확인은 해당 상품을 쇼핑몰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조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시길래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고,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 또 언제 올렸는지, 또 언제 삭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기 시작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했는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등록했고 언제 삭제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쿠팡에서 증명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품 조회 수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상세 검색 열기를 누르고 삭제 상품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 상품 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기간에서 해당 상품을 검색하면 됩니다. 저는 미리 카피해 놨습니다. 그래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제목의 상품이었는데 이거를 검색을 누르면 그 검색된 상품이 여 밑에 뜹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 보면 여기에 보면 판매 시작일, 판매 종료일, 최초 등록일, 최종 수정일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봐야 될 게 판매 시작일과 최종 수정일입니다. 이 날짜에 등록을 했고 이 날짜에 삭제를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언제 등록을 했고 언제 삭제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는 당연히 노트북을 들고 와서 보여줘야 되겠지만 언제 올렸고 언제 삭제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방법은 해당 쇼핑몰, 저 같은 경우는 쿠팡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침해 경위 확인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위로 제품을 가져오고 판매하는지.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써서 중국에 있는 상품을 어떤 경위로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고 파는지에 대해서 실제 노트북을 들고 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조사를 받는다면 노트북을 꼭 들고 가셔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판매 이력은 판매한 수량이 진짜 있는지, 그러면 있으면 얼만큼 판매했는지, 침해 양을 산출을 하려는 얘기겠죠? 없다면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방법은 이렇습니다. 판매된 이력에 대한 증명입니다. 판매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판매 통계에 들어와서 기간을 판매된 날짜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7월부터 판매를 했으니까 7월 23일부터 해당되는 삭제 했던 게 11월 11일이니까 이때까지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밑에 내려와서 보면 판매 상품 수가 있는데 이거를 누릅니다. 누르고 나면 판매된 숫자가 역순으로 쭉 내려가게 정렬이 되는데 그 중에서 0이 나올 때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상품 수를 500개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쭉 내려오다가 0이 뜰 때까지 보면 되겠죠? 자, 그때까지 이만큼을 팔았는데 여기 0이 나왔으니까 이 판매된 이력 중에 해당 상품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컨트롤 F를 누르고 아까 메모장에 있던 이 상품의 상품명을 넣고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해당 페이지에 이 상품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이력이 없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꽤 많이 팔았네요. 증명이 끝나고 나면 조사관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서 확인을 하는데 이때 이제 지장을 찍는 것들이 생기죠. 조사 내용을 적은 이제 서류를 건네줍니다. 그러면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타나든지 틀린 내용이 틀린 게 있다면 이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깐깐하신 조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귀찮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만난 이 조사관님께서는 너무 호의적이라 가지고 조사 내용 틀린 부분들 진술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수정하고 재출력한 다음에 저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출력 후에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조사를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신분이라는 건 아직 유죄나 무죄 이것들이 밝혀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안내서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 권리 안내서 이런 게 나오고 수사관은 누구였고 전화 팩스 돼 있고 사이버 경찰청이나 최근에는 경찰도 사건 청탁 이런 것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경찰이 있는데 청탁 신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청탁 행위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찰에서 조사받는 항목들과 거기에 내가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에 나와야 된다고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분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가 맞다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내가 직접 운영한 실사업자였다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트북을 가져가야 됩니다.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쿠팡에서 진술해야 될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쿠팡에서 필요한 부분은 등록일, 삭제일, 실제 판매했는 내용들, 이것들을 증빙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칙어, 내가 고의적으로 가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해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Q&A 내용들을 한번 써볼게요. 꼭 사업자 대표 와이프가 가야 되는 건가요? 와이프 이름으로 회사 몰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꼭 와이프가 가야 되는가요? 안 가도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라면 실제 운영한 사람이 조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사업자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요 3개가 되겠습니다. 경찰 조사 이유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경찰은 조사관일 뿐입니다. 이게 유죄다, 무죄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침해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시는 분들이고 이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혐의 여부를 적어서 송치를 합니다. 이때 의견을 적을 수가 있는데 무혐의냐 아니면 혐의냐 그런 내용들을 의견을 적어서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검찰에서는 혐의 있음으로 송치가 되면 검찰 조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경찰 조사관님께 조사를 받을 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최대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까 사무장한테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잘못했어요. 아우 내가 큰일 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마저가 내가 인정했다는 걸로 조서에 쓰이게 되면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사가 꼬이면 이후에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는 아직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먼저 인정하는 대답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를 받고 조사를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 준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물론 제 경우이기 때문에 또 조사관님마다 내용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지재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고의성에 있습니다. 고의성. 그래서 내가 대량 프로그램에 올려서 일부러 그 상표를 침해하려는 것들이 아니었고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품을 걸러내려고 금칙어 같은 것도 최대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갔다는 내용으로 꼭 진술이 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내용을 입증을 해야만 유리한 조건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경찰 조사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나 이런 구매 대행업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무죄임을 증명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게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